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김장철입니다. 아직 남도지방은 김장 이르긴 합니다만 슬슬 김장 준비 해놔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작년만 해도 김장철에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금치라고 했는데 올해의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조금 덜 들겠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4인 가족 김장 비용이 전통시장에서는 30만원, 대형마트에서는 37만원을 예상했어요. 배추와 무 가격이 작황이 좋아서 지난해보다 내렸고요. 김장에 들어가는 천일염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가격이 뛰었습니다만 정부가 비축량을 풀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철 서민들의 밥 반찬이 될 김장김치 만드는 비용이 조금 줄었다니까 다행인데요. 이 작은 여유가 모여서 바람이 있다면 춥고 소외된 곳으로도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차례로 이어집니다. 네,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추진하고 있죠.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이 총선인데요. 지역 정치권 출마 입지자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도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네, 순천시가 공공자원화 시설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지로 선정한 순천만 국가정원 옆 연양뜰 일원을 사업 부지로 확정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에 나서는 지역 출마 입지자들의 입장이 제각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6월 22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순천시 연양뜰 일원을 소각장의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하자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금 현재까지 구성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지하에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을 두고 지상에는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주민 친화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의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와 후속 절차 추진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최근 입지자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들의 입장이 찬성론자, 관망론자, 반대론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론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는 입지자를 살펴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보가 유일한데요. 김문수 총선 입지자는 순천시의 행정 절차 추진에 원론적인 선에서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특보는 일부 언론을 통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이라는 전제로 순천시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반대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도 이어서 정리해 주시죠. 네, 공공자원화 시설 순천 영양뜰 설치에 대해 사업에 반대하거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후보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은 사업 추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민토론회에 이어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구성을 순천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순천시가 빠진 상태에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고 시민운동본부 출범을 위한 준비 모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총선 입지자로 분류되는 조용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절차, 입지 선정 모두 문제가 있다며 사업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제일 먼저 반대 입장을 전명한 손은모 총선 입지자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 손은모 변호사는 최적 후보지가 발표되자마자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며 순천시의 발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히 생략되었기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며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가번 전 국회의원 역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서가번 전 의원은 소각장 설치는 찬반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고 분명한 것은 소각장은 필요하지만 충분히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충분한 상황 설명을 해야 한다며 주민 설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인 소병철 의원이나 아니면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순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의중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관련 내용 어떻습니까? 네,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인 소병철 의원 입장은 신중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병철 의원은 순천시 의회 구성이 현재 민주당이 일당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시민 의견을 대변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병철 의원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순천시 집행부의 공공자원화 시설 설치 절차에 시의회의 의견 수렴 또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며 시의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순천시 집행부의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 최근 민주당 소속 순천시 의회 의원들이 이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소각장 문제와 관련한 이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순천시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은 이 순천시가 그동안 진행해온 모든 과정을 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에 일단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 유념해야 될 것은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라 시민 여론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 남해 해저 터널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로부터 해저 터널 건설 이후 여수시의 관광 인프라 등 대안 마련에 여수시가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요. 네, 여수 남해 해저 터널 건설 사업과 관련해 얼마 전 국토부가 주관한 주민 설명회장이 이 주민들이 여수시를 비난한 성토장으로 변해 파행으로 진행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최근에 개최된 국토부의 주민공청회에서도 여수시에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로부터 여수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부는 지난 9월 주민설명회가 파행으로 진행되었다며 여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여수시 3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개최 이후 주민들이나 지역 정치권에서 여수시가 여수 남해 해저 터널 시대를 대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인 대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며 비난 입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주민 보상 문제나 기념탑과 전망대, 홍보관 등 부대시설 건립사업 추진 여부 등에 관심을 보였지만 이 정작 여수시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들이 공청회에 참석했지만 이렇다 할 계획이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자리만 지켰다며 해저터널 사업 이후에 여수시의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해에 비해서 여수시는 뭐 하고 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련 논란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과 여수시의 입장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국토부의 공청회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인 주철현 의원 이례적으로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경남과 남해군의 계획과는 다르게 전남도나 여수시가 해저터널과 관련된 아무런 계획이나 대응 방안이 없어 너무 안타깝다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전남도와 여수시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전남도와 여수시 지역 일부 정치인이 해저터널이 여수와 전남 동부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나 대책이 없이 경남 쪽이 다 만들어 놓은 터널 사업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생색만 내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애로 상황이나 터널 활용 계획에 지역 정치권에서 아무런 관심이나 노력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강문성 전남도의회 의원도 최근 전남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남도가 사업 추진을 위해 도연구원과 남해군과 호흡을 맞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 전남도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해저터널이 광양만권의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도 있겠지만 인구 유출 등 여수 지역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남도가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한 여수시의 준비 부족 논란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마레터널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나 중장기 관광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조만간 TF 구성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해저터널이 건설되는 8년 사이에 관광 트렌드가 변할 수 있고 공사 지연 등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기본안은 정해놓고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여수시의 말을 빌리면 아직 8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경남도나 남해군이 미리 설레발을 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여유를 부리는 여수시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남해군의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민원, 전남 도내에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서 마련된 교통약자 콜택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지나다니면서 보시면은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하는데 불편이나 직원들의 불친절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우선 어느 정도 이 교통약자 콜택시가 운행하고 있는지 현황 살펴주실까요? 네, 전남도에서는요 교통약자 이용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이 해마다 늘면서 이 콜택시 대기 시간도 함께 늘어나 효율성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교통약자 콜택시로 휠체어 택시, 비휠체어 택시, 임차 택시 그리고 바우처 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운행 중인 현황을 살펴보면요 여수시의 경우 휠체어를 착장할 수 있는 특장차 차가 25대, 임차 택시가 9대, 바우처 택시가 25대 있습니다. 예. 순천시는 특장차가 24대, 바우처가 35대입니다. 이 광양시 경우에는요. 특장차가 12대, 바우처 차량이 21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전남도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위해서 콜택시의 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뭐 다행이라고 봐야겠습니다만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민원들이 있습니까? 네, 상당수가 불친절 민원이 많았습니다. 제가 뭐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아도요. 전국 지자체 민원 페이지를 살펴보면요. 이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민원들을 심상찮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저희 그 라디오 전망대로도요.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들이 접수되곤 했었는데요. 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은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한 이용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 바우처를 타면은 확실히 좋은 사람은 겁나도 좋아. 근데 지물을 안 실리죠. 이것도 막 거석 사람은 가만 앉아고 있어. 그런데 보따리만 조금 커도 안 실어준 게 그래서 그냥 가보더라고. 우리 집에 왔다가 딴차 부르라 그러면서 그냥 택시를 타지 왜 그 요걸 타냐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도 또 딴차를 부른 게 금방 왔더라고. 큰 길에 앉아갖고 있으면서 오라더만 그 청가집 들어가는 입구 그거 씌워놓고 뒤로 쉬었는데 언제 거 나보고 넉된다리지만 언제 꼭 갈건가 그래. 그런 또 교육도 좀 시키고 기본적인 인성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그런 걸 좀 보고 자격을 준다든가. 그분들이 영업 목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몇 번 그 타보면은 그 좋으신 분도 있기는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희들 눈에도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예, 물론 민원인께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2023년 전남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비둘기 모니터링단의 1차 활동 보고를 보면요. 예. 이런 민원에 대한 지적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불편 사항 중 승하차나 차량 이동 시 발생하는 부분이 40% 가까이 조사됐는데요. 예. 의견을 보면 퇴근 시간이 임박하면 운전원이 이용자에게 부담스러운 언행을 해서 불편하다. 또 장애로 인해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도 불편한 승객의 경우 운전자가 승하차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 등 이용 불편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만난 한 이용자 인터뷰 거절했는데요.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했는데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과 함께 이용을 했는데 장애에 대한 편견적인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용하는 게 좀 꺼렸다면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교육이 좀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모든 운전자가 불친절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뭐 다시 한번 아닙니다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만큼 뭐 작은 언행이라도 뭐 사소한 부분에 대한 작은 배려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데 네. 이용자들께서 가장 불편한
불편해하는 부분이 바로 승하차 시에 운전자의 도움이 없다는 건데 이건 좀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승하차가 불편할 때나 짐을 갖고 이동할 때 일부 운전원이 도움이 없이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그 전남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운전의 매뉴얼에는 승하차 시 승객에게 도움을 주는 사항은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아, 뭐 승차차를 도와주지 못하면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매뉴얼이 없어 이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이용하실 매뉴얼 때 수정을 하든가. 네, 맞습니다. 또 바우처 택시의 경우요. 따로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무조건 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요. 승하차 거부나 이에 대한 불친절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런 민원사항은요.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수시에서는 민원사항에 대해 이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입장을 전했습니다. 여수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강재희 팀장 인터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양쪽 의견 다 이제 들어보고 전후사장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이제 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 1회 이상 의무교육, 뭐 친절 교육이라든지 장애인 인식 부분, 그다음 교통안전 이런 등등 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 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이게 또 이제 대면 교육을 하시다 보면 운전원 분들이 이제 부재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고객이 이용하신 대기 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또 민원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그런 민원 참작해서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이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우리 어떤 또 더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제 사회적 약자분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제 더 이제 세심하게 관심도 이제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불법 민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간 이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약자 콜택시라는 명칭에 맞게 교통약자들이 마음의 불편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편의시설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또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석 총장님. 네, 어제 그 한국 YMCA 사무총장 협의회가 있어서 그 오송에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그 지난 토요일 날 그 순천에서 처음으로 자원순환 축제가 열렸어요. K-워터가 일단은 그 펀딩을 하고 순천 YMCA가 주관하고 그리고 순천 그 시청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그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10일간 저희가 투명 페트병 그다음에 그 우유팩 그다음에 병뚜껑 이렇게 모았잖아요. 390kg이 모였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저희가 10월까지 1년 내내 했잖아요. YMCA에서. 그게 한 65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했던 것을 보상과 축제 개념으로 하니까 이 10일 동안에 300kg 모였어요. 만약에 이거 YMCA에서 이렇지만 만약 순천시가 했다면 저는 이거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순환 도시를 만드는 일에 이미 시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순천시가 쓰레기 처리 시설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쓰레기 발생, 그다음에 배출, 그다음에 수거 운반하는 단계에 시민 참여를 늘린다고 한다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유의미한 시간도 잘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1등을 되게 재밌는 건 상사 초등학교하고 별량 중학교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대희 총장님 또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뭐 다음 주 화요일이 여수 YMCA 후원의 밤이거든요. 그래서 후원의 밤 관련돼서 모실 분들 전화 드리고 하면서 정신없이 보내서 어저께 한국 YMCA 전국연맹 그
전국 사무총장들 협의회가 있었는데 저는 못 가고 그래서 김석 총장님 혼자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한 60여 명 정도 여수 YMCA하고 여수 YWCA 회원들이 모여서 현재 지금 이번 주 기간이 세계 YMCA YWCA 그 친목 도모 및 합동 기도회 기도주간이죠. 예, 세계 기도주간이거든요. 일주일 동안요. 예. 그래서 이번 기도주간 주제는 씨앗을 심고 꽃이 피기까지 연대를 통해 희망과 사랑을 키우다 이런 주제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네. YMCA YWCA 회원들이 모여서 합동 기도회를 한 내용인데 오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와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자지구 관련돼서도 그렇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굵직한 노동계 이슈 2가지 준비했는데 먼저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있고요. 노동시간 개편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려다가 거센 여론 반발에 부딪히면서 일단 한 발 물러선 양상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업종별로 노동시간을 유연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설문조사 이야기 제가 말미에 드렸습니다. 네네. 현 근로시간 제도로 업종별, 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라고 답한 비율이 과반을 넘었는데 일단 정부의 그 정책 추진에 좀 제동이 걸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그렇죠. 정부 정책 내에서는 좀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게 노동 시간들을 개편하려는 의도가 정확히 깔린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부가 정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때죠. 예. 그땐 120시간 이야기했거든요. 120시간이면 진짜 어처구니 없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일해도 일하면 120시간이거든요. 싹 일하고 싹 쉬자 이제 이런 취지긴 그렇죠. 했는데. 대통령의 그 진심을 그렇게 왜곡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은 뭔가 게임이나 이런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뭔가 100시간이라도 노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었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노동자들이 120시간 일할 때 사용자들이나 또 임원들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잠 안 자고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인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 비판하에 조용히 넘어갔었죠. 그러면서 올 3월에 결국은 노동부가 정부가 69시간을 제한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국민들 비난이 있으니 대통령은 국민들 현실을 보고 하라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 13일 날 이 안이 나오면서 저는 이 제도를 정착화하려는 거 아닌가. 지금은 주 40시간이거든요. 주 40시간이 법적 의무고요. 네, 그렇죠. 그러죠. 연장이 12시간이죠. 네. 예. 그러니까 주 52시간이나 52시간. 예. 주 40시간 제도인데 요걸 69시간 정도로 늘린다고 한다면 노동 시간이나 내용이 거의 40~50% 정도 40% 이상 악화되는 상황이라서 예. 뭔가 의도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김석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씨는 여전히 남겨졌다고 생각해요. 예. 여론조사 결과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은 사업주 14.5% 정도만 현행제도가 좀 불편하다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윤석열 정부가 69시간 이야기하고 120시간 이야기 이랬던 것은 어찌됐든 이 기업에게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를 좀 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기업에게 좀 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설문조사 결과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사업주 14.5%만이 지금 현행 제도가 좀 불편할 뿐이다 이렇게 답한 거를 굉장히 좀 머쓱했을 것이라고 좀 생각되고요. 반면에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업종별 이렇게 그다음에 연장 근로 관이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로 확대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주 69시간제라고 하는 상징적,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관계에서의 노동시간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뭔가 기업에게 득이 된다거나 아니면 한국 사회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결과를 좀 남기고 싶어하는 욕심은 그대로 좀 남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여러 차례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노총이 지난 6월 달이었나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었잖아요. 한국노총마저도. 그러다 보니 굉장히 경직된 노동관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어떤 노동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임원들이랄지 그 노동조합원들을 굉장히 뭐랄까 적대시하는 이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 69시간제에 대한 추진에 대한 문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좀 머쓱한 가운데 현행 52시간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아마 상황은 또 주 69시간제를 좀 관철하려고 하는 불씨는 그대로 여전히 남겨둔 것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씨를 좀 어떻게든지 간에 좀 살려보려고 네네. 하는 그런 정부의 좀 의지가 느껴졌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업종 직종별로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게 현장에서 정착이 그럼 좀 되겠습니까? 일단 그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불씨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잘 안 될 거라 보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YMCA도 젊은 직원들 20, 30대가 좀 많아요. 한 절반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도 몸도 신체 리듬도 주 40시간에 정착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뭐 야근 좀 2-3시간 하자. 특히 요즘 30, 40대만 하더라도 월급 한 10% 정도 줄을 테니까 우리 좀 서너 시간 며칠 좀 일주일에 몇 시간 더 근무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아마 사직서 낼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사직서 낼 거예요. 그동안 뭐 즐거웠습니다. 하면서 총장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앞으로도 즐거웁시다.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월급을 2배, 3배 이상 주지 않는 이상 결국은 이렇게 주 69시간 제도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 보는 거고요. 정부도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정부 쪽에서 노동에 대한 정책 제안을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자녀들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연장근로 시간에 근무 안 하려고 그래요. 즐겁게 살려고 그러는 거고요. 뭐 그런 상황이고 요즘 또 사장님들도 토요일 일요일 쉬고 싶어 해요. 평일날 빨리 집에 들어가서.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예. 완전 정착됐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이게 특정 업종에 몰려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조업과 건설업 이쪽은 급여 체계가 시간제 근무거든요. 예. 보통 저희들은 월급제 아닙니까? 월급인데 현실적으로 시간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잔업수당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오르지 않는 시스템이거든요. 뭐 그러면 결국 월급 기본급 체제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을 좀 10시간, 15시간, 20시간 더 해서 한 달에 좀 한 20, 30% 더 가져가라. 이런 체계거든요. 이런 체계에 대해서 급여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잘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유연화 근무 내용 등을 보면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시기예요. 모든 것들 노동법들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연장근로도 주 12시간 이내에 되고 모든 체제는 완벽하게 지금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는 완벽하지 않는데 완벽한 전제하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도 긍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결국은 국민들 여론은 더욱더 들끓을 것이다. 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석 총장께서도 이게 정착되기는 힘들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차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52시간제를 틀을 유지하면서 네.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서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연장근로 시간 단위를 지금은 이제 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월이나 뭐 분기나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22시간에 대한 문제 69시간제를 관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보는 건데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럼 지금 현행 52시간 중에 그걸 못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냐면 탄력 근로 시간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선택 근로 시간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이걸 가능하게끔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노사가 단협을 통해서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이 정부가 지금 우리가 소득이 3만 불 정도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개인의 삶과 웰빙과 또는 어떤 자기 개발이랄지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에 그 기울기가 넘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거를 1990년도 정도 굉장히 뭔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좀 희생해야지라고 하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해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특정 직종은 제조업하고 건설업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노동자, 근로자들 급여는 적게 주고 사용자들 이윤은 많이 가져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 제조업 영역은 임금을 낮게 해서 그 생긴 이윤을 사용자가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방식이거든요. 제조업은요 기술 개발을 하고요 R&D를 해서
더욱더 낮은 비용으로 품질 좋은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 선진국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거든요. 기술 개발해가지고 단가를 낮추어서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것이 최소한 기술 선진국, 제조업 선진국이라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인건비로 하려는 것은 굉장히 못된 일이다. 그렇죠. 기술 개발 안 하고 노동자들 인건비를 거의 깎아서. 착취하다시피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영역인 거고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는 오히려 더 뒤질 거라 보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조선업을 보잖아요. 조선업에 우리가 용접이라든가 전체적인 그 페인트 도공 진짜 우리나라 기술이 좋았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 결국은 조선업 영역이 이 높은 숙련도가 있는 기술 높은 사람들 저임금으로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떠나버렸고 뭐 이 사람들은 편의점에 일하는 것이 오히려 조선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했는데 결국 그 역할들을 외국인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대신하고 있잖아요. 예, 방금 그 이야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기업에게 촉진하는 거 하고 69시간제를 이용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뭐 과중과 노사가 협의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업이 나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계속 양질의 일자리들은 빠져버리고 예. 이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시간의 52시간제도의 사회적 합의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니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또는 경제발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진짜 필요한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이 논의를 빨리 틀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주제가 더 있기 때문에 뭐 주 69시간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노란봉투법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근데 아직 뭐 좀 불씨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고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첨예합니다. 뭐 최근에는 경제 6단체에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라는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회적 타협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김대희 총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있을 때 이 법은 벌써 통과를 했었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쌍용 자동차 파업이 있었을 때 결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오히려 노동자들한테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측은지심을 가졌던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결국 줬던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줬던 그랬습니다. 그 행태인데 저는 최소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라면 그리고 우리가 노동조합 영역은 노동자가 인간으로 살기 위한 헌법과 법에 의해서 최소한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이거든요. 인권 영역에서 노동자들이 경제적 권리를 찾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을 결국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불법 이렇게 가면서 엄청난 자신이 경제적으로 갚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라는 것은 결국은 반인권적인 법이고요. 반인륜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개정 여론은 계속 있었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차별적인 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기준을 맞추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검사 출신이 정의와 법에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과 생존의 가치들을 높여 나간다는 그 자부심 있는 검사가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나라 검사들 욕 엄청나게 얻어먹어야 되는 거죠. 김석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노동자예요. 노동자로부터 제외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 버는 사람 다 노동자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노란봉투법은 민생법안입니다. 사실은. 또 하나는 방금 왜 노란봉투법이냐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방금 김대희 총장이 말씀드렸지만 징벌적 손해를 왜 노동조합이나 노동 그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지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경제의 논리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본적이어야 되는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보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그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 법률은 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경제 5단체를 비롯해서 뭐 보수 언론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지금 다 지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면 기본적으로 노동 3권은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권리가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그런 것을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죠. 재확인한 거고 그다음에
정당한 그리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그 결과를 어떤 손해배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게 한다거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논의되어 왔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인 헌법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기에는 그 거부권 행사 가능 날짜까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지금까지 거부권이 한 번이 아니거든요. 예. 뭐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 그리고 장관에 대한 모든 그 탄핵권에 대해서 다 거부권 행사하고 있거든요. 해답은 내년 4월 총선밖에 없다고 봐요. 내년 4월 총선에 어떻든 여당이 아니라 야당 측, 범야권 측이 뭐 200석 이상을 가져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뭐 다시 국회로 와서 다시 제의를 하더라도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뭐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 보거든요. 그럼 대체 대통령은 어떠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지만 자기가 찬성할 것인가? 그럼 모든 사람들은 기초급여 정도, 뭐 최저 생계비 정도만 받고 사용자들은 그것보다도 30배, 40배 이상 받아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세상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노동쟁의, 노동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 투쟁과 또 돈을 줬고지고 이윤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윤을 많이 가려고 하는 사용자가 어떻든 조건이 안 맞아서 불일치해서 나오는 쟁의잖아요. 이 쟁의에 대해서 노동자한테 일방적인 그 회사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파업 기간에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다 배상을 하라 그러면 차라리 그냥 기업 안 만들기 낫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파업으로 그다음에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이 결정되고 나서 일정 부분의 해결 결과가 이루어져서 일단 타결이 되잖아요. 예. 타결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사측에서 노동조합에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배상 청구를 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사실은. 수십억 원 규모였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반인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해서 계속 노란봉투법을 만들자고 했던 취지를 윤석열 정부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방금 김대희 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그러면 우리 사회를 이루는 삼권 분립의 사회에서 대통령만 빼면 되는 건가라고 하는 굉장히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 만한 요지가 될 거다.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면 아까 4월 총선도 이야기했지만 4월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만약에 확보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또 대통령 권리잖아요.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회를 그렇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어떤 욕망처럼 돼버리는 사회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냐라는 그것도 거죠. 슬픈 것이긴 하죠. 슬픈 일인 거죠. 네. 그래서 더 빨리 올 거다. 대통령의 레임덕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 없는 사회에 대한 어떤 준비를 국민들이 하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좀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번 노란봉투법은 좀 거부권 행사 없이 이걸 계기로 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좀 뭔가 다시 복구하고 노동자들과 좀 대화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좀 간절히 좀 소원합니다. 소원. 네. 예, 소원.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그죠? 19세기 때부터 그런 개념들이 있었지만 20세기 들어서는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본인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경제적 권리를 위해서는 파업을 할 자유를 인정해 준 거예요. 헌법과 제반 노동 상권에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북한이나 아무리 가난한 아프리카에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도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인정해 주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을 노동자의 파업권을 오히려 더 징벌적으로 다루겠다고 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대통령이라면 5,400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개념들을 봐야 되고 특히 이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거 뭐 기종노조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요. 기종노조는 요즘 파업 안 합니다. 오히려 사내하청,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파업하는 것이지. 그러면 결국 이 법을 거부권 행사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갔다.
그러면 결국 그 힘없는 비정규직, 그리고 사내하청, 협력업체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백인이야 작은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들만 더 어렵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현실을 좀 올바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자유를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자유가 능력과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자유가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가치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그렇게 따져놓고 본다고 보면 이 노란봉투법은 지극히 정상적인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거부돼서는 안 된다.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분께 이제 1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노동계와 이제 현 정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촉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정리하는 측의 면에서 어떤 입장 견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싶으신지 총정리하는 느낌에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석 총장께 드릴까요? 네, 저는 정부보다는 노동자에게 좀 드리고 싶은 그래요. 말씀은, 예. 정치적인 문제의 최근의 협상력은 결국은 정당이 또는 국회에 의석을 배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해서 누구누구의 의견, 어떤 시민사회단체 의견이 대단히 중요했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정당 중심에 의한 논의 구조가 되니, 저는 노동자들이 이 기회에 내년 4월 총선이니 반드시 노동자의 뭔가 정치 구조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좀 기울여야 이런 사회적 합의나 대통령과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분리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네네. 예, 더 촘촘히 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대 총장께서는 어떤 측의 입장을 좀 견지하는 것을 촉구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권은 3년 남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러한 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정책을 위반했던 대통령이나 또 정부 관료 장관들은요, 망고의 역사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저는 좀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자한테 이런 업무를 강요하지 말고요. 그러면 좋은 정책이라면 대통령이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고요. 장관들이 120시간 일하면 되죠. 그 넓은 장관실에 침대 갖다 놓고요. 샤워하면서 열심히 국정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김대희 총장님 화가 나셨네요. 그러게요. 예, 요 정도로 이번 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란 봉투법과 노동시간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을 쏟는 sky 그 아래선 11월 17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도 있었고 참 후련한 어찌 보면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 충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태연과 버버진트가 함께한 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 You know you were born to fly 네가 알리는 moon 네가 느낀 고통은 다 더 높이 날아보는 나를 위한 준비뿐 Butterfly everybody's gonna see it soon 빛을 쏟는 sky 그 아래선 꿈꾸듯이 fly My life is so brilliant 잊었던 꿈 내 맘 또 그렸네 움츠렸던 시간 모두 모아 다 삼켜내 작은 기억 하나 둘씩 날 깨워가 세상 가득 채울 만큼 나를 펼쳐가 길고 긴 밤을 지나 다시 트립길을 떠나볼래